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성균관대학교 논술 경향 및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문제 언어형의 개요 및 평가 내용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문제 언어형은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논술 100%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국어, 역사, 윤리, 도덕을 포함하는 사회 영역, 그리고 한국사를 포괄하는 인문, 사회 영역에서 총 3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총 100분입니다. 우리 대학 논술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논술시험은 공교육 기반형, 그리고 교육과정 기반형, 그리고 자유로운 형식, 텍스트와 자료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크게 4가지 범주로 구성하여 이에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부 범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공교육 기반형이라고 하는 공교육과 연계된 형태의 논술 시험을 출제한다는 뜻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매년 저희가 일정한 문제 패턴을 유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함으로써 공교육에 충실하게 영역에서 학습을 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기반이라고 하면 첫 번째 범주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국어,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역사와 도덕을 포함하는 사회과, 그리고 한국사 등의 교과서 내에서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 만한 그런 주제를 선정하고, 또 지문의 난이도도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관되게 매년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이라 하면 내용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저희 대학 논술시험은 답안의 형식보다는 내용의 충실도, 그 답안의 내용이 문제 요구를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범주는 학생들이 이제 논술시험을 보게 되면 인문사회과학 영역에서 다양한 입장이나 주장이 담긴 글들을 저희가 제시문으로 주고, 그 제시문들을 이해하고 그 제시문들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 이건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또 사례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주고, 이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자료에서 학생들이 도출한 결론 또는 어떤 추론한 바를 제시문에 등장한 입장 또는 주장들과 연결지어서 이것을 분석하고 또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희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 언어형은 답안의 형식보다는 문제의 요구를 충실히 해결하고 있는지, 즉 답안의 내용이 평가의 핵심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논술시험 언어형의 3가지 문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논술시험은 총 3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유형은 저희가 요약형이라고 부르는 문제이고요. 이것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인문학 또 사회과학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 이론, 주장 이런 것들을 담은 제시문들을 우리가 주고,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어떤 2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인 평가 및 설명형은 어떤 통계치라든지 또 도표, 그래프, 또 사례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제시해주고, 이 주어진 자료나 제시된 사례들을 활용해서 제시문에 등장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입장을 모두 반박하거나 모두 지지하는 글을 쓰게 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인 3번째 유형은 논술 논증형 문제로서 제시문에 등장한 그 2가지 상반된 입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회 현안 또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우리가 제시해주고 그 문제 상황의 해결에 관한 학생 본인의 견해를 서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형 2와 유형 3은 다양한 자료 또 사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더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학생들이 도출한 어떤 잠정적인 결론이 문제1에 등장한 상반된 입장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문제 3의 경우에는 자료와 사례 또 제시문에 등장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정 문제에 대한 본인의 선택을 분명하게 하고 그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유형 1과 유형 2에 등장한 제시문 또 각종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결론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6년 모의 논술 언어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균관대학교 모의 논술 언어형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 일관되게 총 3가지 문제를 3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2026학년도 모의논술 주제는 기후위기 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담은 제시문들을 주고 그로부터 학생들이 추론과 분석 또 비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물음들에 대해서 답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1에 제시된 그 여러 가지 제시문들은 저희가 다양한 자료에서 교과서 내용에 맞고 또 교과서의 수준에 부합하는 그 글의 형태로 저희가 재구성하거나 편집해서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로부터 뭔가 결론을 도출하기에 어떤 충분한 정보가 담긴 그런 제시문들을 구성했습니다. 26학년도 모의논술 언어형은 기존 문제들과 일관되게 전형적인 문제 유형은 앞에서 설명드린 요약형, 그 다음에 평가형, 또 설명형, 그리고 논술, 논증형 이렇게 3가지의 큰 범주에서 기존 유형을 유지했고 하나의 주제 하에서 즉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또는 대응 방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주제 하에서 이 3가지 문제가 또는 3가지 유형의 문항이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구성되도록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평가 내용은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제시문에 담긴 중심 주장 또는 핵심적인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료, 그리고 각 입장에 등장한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 능력, 당연히 자료 해석 능력, 그리고 문제 3번에 등장하는 주어진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논리적 서술 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언어형 개요도 본논술 시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4가지 정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 대학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이 충실히 작성을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배점 역시 발문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즉 발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답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전체 평가의 5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본인의 논리를 체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한 20% 정도 평가하고 표현 및 어법 준수가 한 15%, 그리고 답안의 창의성이 15% 이렇게 해서 총 100%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짐작하겠지만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 또 발문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작성하는 답안이 이제 매우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답안의 다양성을 우리가 감안할 때 1번 내용평가 이외에 2번, 3번, 4번 영역에 대한 어떤 평가 비중, 이것들은 시험마다 조금씩 변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학 언어형 논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 역시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유형의 문제들 각각에 대해서 배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인 요약형, 그 다음에 두 번째인 평가 및 설명형에 각각 40점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3번, 즉 주어진 사회 문제와 연결지어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3번 문제에 20점이 배점돼서 총 100점이 할당되고 2025학년도 논술시험의 배점은 예시와 달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6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배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은 기존의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이 40점, 40점, 20점이 그대로 간다라고 전제하고 시험에 대비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범주의 배점에 더해서 역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1번과 3번은 각각 40점과 20점으로 변동이 없고 2번의 경우 저희가 이제 다양한 자료 또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제시하게 되는데 2번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2번의 배점은 총점 40점은 같지만 문제 2번이 어떤 2개나 3개로 쪼개져서 각각에 해당하는 점수가 비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논술 전형에 있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학생들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저희 대학 논술시험은 논술 우수 전형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 있었고 2026학년도에는 저희가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이제 논술 시험이 구성이 되는데 과거에는 학생들이 언어형 또는 수리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시험을 치렀다면 2026년에는 문이과 통합교육의 그 추세에 발맞추어서 수험생 선택의 폭을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계열 또는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언어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수리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둘 다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대폭 넓혀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수리형 시험을 본 학생이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 언어형 시험을 본 학생이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할 수도 있고 또는 언어형과 수리형에 모두 지원해서 논술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들을 늘려놓았기 때문에 작년과 달리 이 점이 크게 달라지는 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잘 하시고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 언어형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렸고 2026학년도 모의논술 언어형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설은 이 다음 녹화에서 제가 상세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도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언어형에 대해서 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의논술 문제의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으로 선정했고 이 기후위기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 담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과 입장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에 등장하고 있고 또 학생들은 교과서 내에서 기술 낙관론이라든지 녹색 성장, 또 친환경 기술, 과학 기술과 문명, 기술 비관론, 경제 성장과 탈성장, 불평등의 주제들과 연관지어서 이 기후 위기 문제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주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올해 성균관대학교 모의논술 언어형은 총 3가지 유형의 문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시문 1부터 제시문 4까지 총 4개의 제시문을 주고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담고 있는 이 제시문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독해를 통해서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2 입장으로 분류해서 각 입장을 요약하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이 4개의 제시문들을 상반된 2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요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1에서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4가지 제시문에 등장한 여러 가지 주장,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관한 관점, 또 해결책에 관한 여러 가지 상이한 어떤 입장이나 생각들을
그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요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이 네 가지 제시문은 기후 위기 문제를 과학기술 또는 기술혁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 낙관론적 관점과 과학기술 또는 기술혁신만으로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는 기술 비관론을 담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입장에 속한 각각의 제시문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4개의 제시문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데요. 4개 제시문 가운데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그 핵심 주장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과 또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와 동시에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수단이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으로 필요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1과 4는 기술 낙관론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제시문 2와 3은 이런 기술 낙관론을 비판하면서 성장 지상주의에 대한 회의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인류가 이제는 탈성장과 기후 정의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술 비관론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시문은 제시문 1과 4를 기술 낙관론, 그리고 제시문 2와 3을 기술 비관론으로 크게 분류했을 때 이 각 주장의 각 제시문에 담긴 주장들의 근거는 어느 정도 관련성은 있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아주 미세한 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이제 해드리자면, 우선 우리가 기술 낙관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시문 1과 4는 그 제시문 각각의 핵심 주장을 살펴보면, 제시문 1은 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녹색 성장을 통해서 전 세계가, 또 특히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 성장 단계에서부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녹색 성장 전략을 통해서 기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고, 또 이러한 그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저탄소 개발 또는 탄소 감축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한 기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1은 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의 기원, 그리고 녹색 성장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낙관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4는 제시문 1과 마찬가지로 기술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그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제시문 1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4 같은 경우는 이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생물 멸종을 가속시켜서 결국 생태계가 모조리 파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기후 위기의 현실, 그리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심각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4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의 현실과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기술 혁신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둘 다 첨단 과학 기술,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첨단 기술의 개발, 발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 낙관론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시문 2와 3은 제시문 1과 4에 등장한 기술 낙관론과는 달리 이 기술만으로는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그런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해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녹색 성장이 아닌 탈성장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낙관론적 관점에서는 기술 개발 또는 그 저탄소 기술 또는 탄소 저감 기술 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그런 첨단 과학 기술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녹색 성장론과는 달리 제시문 2에서는 녹색 성장은 답이 아니고 인류가 탈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쌓여 있고, 또 이 결국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그 성장 일변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고,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탈탄소 탈물질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2의 요점은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의 지속은 이건 환상에 불과한 것이고, 전 인류가 소비를 절제하고 탈물질화, 탈성장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기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시문 3 역시 이 기술만으로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술 비관론적인 관점을 제시문 2와 같이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 핵심 주장을 살펴보면 뉘앙스에서 다소 그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시문 3에서는 기후 위기를 불평등의 문제와 연결 지어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기후 위기의 주체는 결국 세계 인구의 가장 부유한 1%, 즉 부유한 사람들이 이 기후 문제를 유발하는데 큰 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기후 위기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대다수 그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불평등의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후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각성이 필요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와 인류를 우선시하는 평등사회로 전환을 우리가 도모해야만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제시문 3의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기술 개발이나 녹색 성장이 아니고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구조적 각성, 즉 기득권층의 소비 패턴과 경제 체제 전반에 있어서 재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2와 3의 경우에는 제시문 1과 4에 등장한 소위 과학기술 혁신 또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서 기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 낙관론과 달리 제시문 2와 3은 기술 비관론적 입장에서 녹색 성장이 아닌 탈성장, 그리고 기후 불평등의 해소, 탈탄소 탈물질화라고 하는 경제 구조 또 경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1과 4에 등장한 기술 낙관론과는 대비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학생들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 이 제시문 4개 다 1, 2, 3, 4, 4 제시문 모두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들이 어떤 제시문은 기후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제시문은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렇게 두 개의 입장으로 나뉜다라고 분류를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제시문 1, 2, 3, 4 모두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입장이지만 제시문 1과 4 그리고 제시문 2와 3은 결국 녹색 성장 찬성론 또는 녹색 성장 반대론, 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 낙관론, 기술 비관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이 4개의 제시문을 녹색 성장 찬성론 대
녹색 성장 반대론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시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네 개의 제시문들은 녹색 성장에 찬성하느냐, 녹색 성장에 반대하느냐로 분류하기보다는 기술 낙관론적 입장인지, 기술 비관론적 입장인지, 즉 한 수준 위에서 더 상위 수준에서 이것을 개념적으로 묶어서 대비시키는 것이 제시문에 등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누락하지 않고 이 제시문들을 더 적절하고 또 정보 손실을 줄이면서 제시문들을 잘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제시문을 어떤 개념적 분류에 따라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나누느냐를 여러분이 결정하실 때 어떤 개념 틀이 더 적절하고 가장 포괄적이고 제시문에 등장한 정보 또 주장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네 개의 제시문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잘 분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이 네 가지 제시문들은 기술 낙관론 제시문 1과 4 그리고 기술 비관론 제시문 2와 3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분류하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고 각 제시문의 입장과 논지를 정확하게 학생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의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합된 글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2와 3을 묶어서 하나의 통합된 글로 작성하고 제시문 1과 4를 하나로 묶어서 요약 정리하면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학생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 네 가지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해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입장의 내용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에 더해서 논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그 미묘한 논점의 차이 또는 강조점의 차이까지 잘 부각시켜서 답안을 작성하면 매우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4개 제시문 각각을 요약하는 수준에 머무른 답안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고 두 가지 상반된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들을 각각 하나의 소위 입장을 정리하는 통합되고 그 체계적인 일목요연한 요약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입장에 속해 있는 두 개의 제시문들의 그 미묘한 차이, 강조점의 차이까지 잘 부각시켜서 글을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1과 4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이 기술위기를 해결하는 핵심이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술 낙관론을 공유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 1과 4는 그 어떤 논지라든지 핵심적인 주장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제시문 1은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의 정당성 그리고 이 녹색 성장이 굉장히 희망적인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면 제시문 4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하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과학기술을 강조를 하고 이런 과학기술 중심의 실행 전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실천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낙관론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1과 4를 기술 낙관론으로 하나로 묶더라도 제시문 1은 녹색 성장의 철학적 기반과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있고 제시문 4는 구체적인 기술과 실행 전략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학생 여러분이
답안에 잘 반영하면 분류도 정확하고 답안의 그 내용도 풍부한 답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재심은 2와 3은 아까 제가 기술 비관론적 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기술 비관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묶을 수 있지만, 재심은 2와 재심은 3은 역시 이 사이에도 그 주장의 내용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재심은 2는 철학적 성찰과 생태적 자각을 통해서 이 기술 중심주의 또는 기술 낙관론을 비판하고, 탈성장을 생태적 필연성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고, 재심은 3은 똑같이 기술 비판론을 또는 비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이 기후 불평등의 윤리적 문제에 강조점을 두고 기술 중심 담론을 비판하면서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이 기후 위기 해법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 사회적 각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심은 2 같은 경우는 탈성장 비성장적 삶을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태 중심 관점이라면, 재심은 3은 기후 불평등에 초점을 맞춰서 정의 중심의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이 이 재심은 2와 3 사이의 미묘한 차이까지 부각시키면서 재심은 2와 3을 잘 요약해서 정리하면 좋은 답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의 채점 등급은 통상 저희 대학교 언어형 모의 논술과 일관되게 A부터 F까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방금 제가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답안에 충실히 반영됐을 경우, 즉 재심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즉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하는 재심문들 간의 차이점까지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이 충실한 답안이고, 이러한 답안을 작성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이 재심문 분류를 올바르게 했고 재심문에 대한 요약도 적절하게 했지만, 이를 종합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충실히 서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1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강조한 몇 가지 강조점들을 꼭 기억하시고,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이 모의 논술 문제를 가지고 한번 좋은 답안의 그 작성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내가 한번 A 답안을 작성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A 답안이 되려면 내 답안 안에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시면 모의 논술로부터 많은 학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테고, 본논술 고사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2는 여러 가지 그 자료, 도표나 그래프 형태, 또 사례와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보여주고, 그 자료와 재심문들에 등장한 그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 또는 주장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그 두 가지 각각의 입장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근거로 해서 발문에서 요구하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2에서 발문을 보시면 지구의 빙하 두께 변화 및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를 보여주는 자료 1이 있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 투자 성과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득 계층별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보여주는 자료 3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 1의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별문을 보고 금방 알아차려야 할 것은, 이 모의 논술에서, 올해 모의 논술에서 문제 2는 이 주어진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 이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옹호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둘 다 지지 또는 옹호의 논리를 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포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는 이 제시된 세 가지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관련시켜서 해석하고,
각 자료가 어떻게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여러분이 우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이 자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토대로 해서 발문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 2의 핵심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면, 자료 1 같은 경우는 1985년 이후 지구의 빙하 두께 변화,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얼마나 성숙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우선 1985년 이후 빙하 두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 실선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해 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탄소 에너지 기술 성숙도는 85년 기초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차 성숙도가 상승했고, 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성숙도죠. 2025년쯤에 오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이 최고 수준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세를 여러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경에 오면 저탄소 그 에너지 기술은 최고 수준의 성숙도를 달성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2024년, 2025년 무렵에 저탄소 에너지 기술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빙하 두께는 만약에 인류가 현재의 소비 패턴, 그리고 현재의 생산과 경제 성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빙하 두께의 감소가 멈추질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점선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 있고, 반면에 앞에 여러분 그래프에서 각주를 통해서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짐작하는데, 현재의 생산 및 경제 성장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50%를 감축할 경우에는 지구 빙하 두께의 감소 속도가 훨씬 더 느려짐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료 2를 통해서 여러분이 추론해야 되는 것은, 저탄소 에너지 기술은 이미 최고 수준의 성숙도에 도달해 있다. 지구의 빙하 두께는 계속 얇아져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계속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지구가 현재의 성장과 경제 규모를 50%만 낮춰도 이 지구 빙하 두께의 감소 속도가 굉장히 늦어진다. 그러니까 그 기후 온난화 문제를 상당 부분 그렇죠? 해결할 수 있다, 또는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2를 보시면, 자료 2는 2024년 기준으로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에너지 기술 투자 성과 지표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2를 보시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에 저탄소 에너지 기술 투자 비율, 선진경제국, 개발도상국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저탄소 에너지 기술 특허 출원 건수 역시 인구 10,000명당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실제로 탄소 배출이 얼마나 감축됐는지를 보면, 역시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축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GDP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봤을 때 선진경제국에서는 10% 정도인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0.1%에 불과해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선진국에서는 GDP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화석 연료에 대비해서 봤을 때 저탄소 에너지의 사용 비율 역시 선진경제국은 비율이 매우 크고 개발도상국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끝으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순해외 기술 이전 건수라고 하는 것은 해외로 이전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총 공급 건수에서 해외로부터 이전받은 총 수혜 건수를 뺀 것이니까, 선진경제국은 자기들이 개발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해외로 많이 공급하고 제공해 준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만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많이 수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추론하실 수 있죠. 이 자료 2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면, 국가 경제 수준에 따라서 우선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고, 또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 역시 투자 규모의 차이에 비해서 이 선진경제국이 개발도상국보다 훨씬 더 그 특허 출원이 잘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이 앞에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은 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 차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술 투자 대비 그 탄소 감축 효율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바로 이 자료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선진경제국은 이 발전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활용해서 경제 성장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이 선진경제국의 발전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활발하게 이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선진국의 발전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개발도상국으로 활발하게 넘어가고는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아직까지 전환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추론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가 경제 수준별로 기술 수준에서 단순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향후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부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중대한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추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3을 보시면 2024년 기준 소득계층별 기후위기 관련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의 그래프는 탄소 배출 비율을 소득계층 비율에 따라서 별로 분류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소득계층별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두 번째 그래프 막대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 자산 소유 비율, 기후 질환 취약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 네 가지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네 가지 메시지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는 이 탄소 배출 비율을 보시면 각 소득 계층에서 배출한 탄소의 또는 탄소량의 비율을 통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탄소 배출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소위 잘 사는 상위 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탄소 배출 비율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고, 두 번째 메시지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의 비율에서도 저소득층이 훨씬 더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기후 문제 관련해서 소득 손실이 일어나는 그 문제에서도 실제로 이 굉장히 잘 사는 상위 9분위 이상의 그 사람들은 탄소 배출은 많이 하면서도 기후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 때문에 소득이 손실될 가능성은 다른 소득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세 번째, 개인 자산 소유 비율을 보시면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소득 상위 9분위에 해당하는 소위 잘 사는 계층에서 개인 자산을 거의 한 75% 이상 소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소득 분위에서는 개인 자산 소득 그 소유 비율에서도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따라서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자산 기반에서도 계층 간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추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 막대 그래프는 기후 질환에 취약한 인구 비율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소위 소득이 높은 상위 9분위의 사람들은 기후 위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질병, 이런 기후 질환에 취약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반면에 소위 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그 탄소 배출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라든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위험에는 훨씬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에 더 취약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도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를 이제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발문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될 텐데, 자료 1의 경우에 여러분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생산과 성장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그 지구 빙하 두께의 변화
를 보여주는 그 자료 1에서 이미 저탄소 기술은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지구가 현재 성장과 경제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도출했죠. 자료 2에서는 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선진 경제국들은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고 또 GDP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실제로 저탄소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현상들이 선진 경제국에만 집중되어 있고 결국에 기술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은 소위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 경제국에서만 가능한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 발전이 일어나더라도 기술 발전의 실질적인 효과가 전 세계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자료 3에서 보여주듯이 기후위기의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사회 경제적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이미 기후 관련해서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이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료로부터 여러분이 도출할 수 있는 이런 핵심 메시지를 근거로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 즉 기술 낙관론과 기술 비관론을 각각 이제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2에서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문제 2에 제시된 세 가지 자료는 문제 1에 등장한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소위 기술 낙관론적 관점과 기술 비관론적 관점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여러분이 이제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료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자료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나타난 자연적 현상과 사회적 현상,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 자료를 문제 1에 등장한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2에서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문제 2에 제시된 세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해서 문제 1에서 분류한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는 일관된 논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답안이 좋은 답안이 될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시문 1은 저탄소화 그리고 녹색 산업화 이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저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과학 기술이 이 경제 성장과 이 기후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제시문 4에서도 마찬가지로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들을 펼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문제 2의 자료에서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최근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선진 경제국들을 보면 기술 투자와 특허 개발 성과 그리고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이는 결국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결국 첨단 과학 기술이고 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기술혁명 또 그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그 방법이다 또는 대응 방안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친다는 점에서 제시문 1과 4, 그 다음에 문제 2의 유관 지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기술 낙관론을 옹호할 수 있겠죠. 문제 1의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 1과 4와는 달리 기술 혁신을 통해서 녹색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은 기술만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의 근거를 자료 1의 특히 빙하 두께가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성장과 경제 규모를 유지할 경우에는 저탄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후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고, 제시문 2에서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녹색 성장이 아니라 탈성장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시문 3의 경우에 이 기후 불평등, 즉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빈곤층은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이 주장은 자료 3에서 소득계층에 따라서 기후위기의 피해가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소득계층에 따라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정도가 이미 다르다. 즉 불평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자료 3의 유관 지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기술 비관론을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의 경우에 선진경제국은 기술을 통해서 이 탄소 배출 감축을 이루어내고 있고, 개발도상국으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지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기술 낙관론적 입장을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료 2에서 선진경제국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탄소 감축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고, 또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경제국의 이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위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들처럼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녹색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제시문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이런 그 기술 낙관론도 일견 타당할 수도 있지만, 녹색 성장이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선진경제국과 그렇지 못한 개발도상국 간의 그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고, 기후 위기는 결국 사회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제시문 3의 주장을 여러분이 연결시키면 결국 일부 선진경제국에서 뭔가 바람직한 또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것은 선진경제국에 국한된 이야기이고, 결국에는 녹색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 성장이 아닌 탈성장, 그리고 그 기후평등, 기후정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위 기술 비관론적 관점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의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문제 1의 제시문 문구를 단순히 반복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고요. 문제 2에 등장한 세 가지 자료를 문제 1의 두 입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2로부터 선진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지표를 각각 기술 낙관론과 기술 비관론으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그 주장을 펼치되, 단순히 선진경제국 자료는 낙관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발도상국 자료는 비관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 논리로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제 1에 등장한 상반된 두 입장과 각 제시문의 주요 논점 차이를 여러분이 본 그 각각의 자료와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각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이고, 각 자료와 문제 1의 제시문 간에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배포될 논술 가이드북에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2의 채점 등급 역시 제가 앞에서 강조한 좋은 답안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충실히 잘 포함되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세 가지 자료를 여러분 모두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자료에 등장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문제 1에 등장한 그 제시문들과 유기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서 논리적으로 서술한 답안이 좋은 답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긴 했는데 그 자료의 내용을 단순히 그냥 기술하게 하고 만다든지, 자료를 문제율이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그 서술하지 않고 문제 1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거의 복사해서 단순 반복하는 수준, 이런 답안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의 논술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박스에서 보는 것과 같은 어떤 문제 상황을 주고 이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이 이 어떤 특정 입장을 취하고 본인이 취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스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 세계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탄소 중립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각 국가가 탄소 배출량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지불하고 이를 탄소 중립 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자, 이런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오직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3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문제 1에 등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또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서 과학기술 낙관론 또는 기술 낙관론의 입장을 견지하는 제시문 1과 4 그리고 세 가지 자료에 등장한 유관 지표들, 그 다음에 그와는 반대로 기술 낙관론을 비판하면서 탈성장 그리고 과학기술만으로는 지금 현재 인류가 성장과 경제 규모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기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류가 기후 정의를 확립하고 탈성장 그리고 좀 더 생태적이고 환경 친화적이고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 경제 구조적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기술 비관론적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을 여러분 문제 1에서 보았고, 문제 2의 자료에서 각각의 입장과 일관된 각각의 입장을 지지하는 유관 지표들을 여러분이 이제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1에서 여러분이 읽어낸 기술 낙관론적 관점과 기술 비관론적 관점의 핵심 주장들과 문제 2에서 여러분이 본 여러 가지 현상들 또는 자료들을 위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국제기구의 정책에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정당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문제 3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우선 문제 3에서 파악하셔야 될 것은 저탄소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더라도 현재 생산과 경제 규모가 유지될 경우 빙하 두께 감소로 대변되는 기후위기는 해소되기 어렵다. 이걸 여러분 자료 1을 통해서 읽었을 것이고, 자료 2를 통해서는 선진국은 저탄소 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면서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도출하셨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자료 2에서 선진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이것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산업체제가 저탄소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도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료 3으로부터 앞에 말씀드린 소위 기후 불평등이라고 하는 또 기후 부정의 또 기후 불평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개인의 역량과 자산 기반에 있어서도 평등하지 않고 불평등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핵심 메시지들을 여러분이 이제 제시문과 자료들을 통해서 도출을 하셨을 것이고, 따라서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은 이 정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 3의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책에 찬성한다고 하면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 1과 4 그리고 문제 2의 자료 2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유관 지표들을 활용해서 첨단 기술 개발과 녹색 성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피력하고, 과학기술이 기후위기 해결의 핵심이고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술 낙관론적 관점에서 탄소 중립 기술을 전 세계적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국가의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함으로써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이 정책이 기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지를 중심으로 나는 이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이 새로운 정책에 찬성한다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정책에 반대한다면 여러분은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 2와 3 그리고 문제 2의 자료 1과 자료 2에 등장한 유관 지표들을 잘 활용하고 특히 자료 3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탄소 중립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생산과 성장을 줄이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저탄소 에너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탈성장 정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계속 심화될 것이고 첨단 기술을 개발해봐야 그 실질적인 효과가 전 세계에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선진경제국에만 집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료 2의 유관 지표들을 활용해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정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 촉진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첨단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들을 근거로 탄소 중립 기술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결국 또 다른 성장 만능주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3의 핵심은 이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기술 낙관론과 기술 비관론의 주요 논지를 문제 1의 제시문으로부터 정확하게 도출하고 두 가지 입장을 각각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복합적으로 제시된 문제 2의 자료를 잘 활용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현상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제 3은 수험생이 특정 현상과 관련해서 상반된 주장의 핵심 논리와 관련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적용해서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논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어떤 선택을 하든 무엇이 더 옳거나 어느 것이 더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은 주어진 현상과 관련해서 문제 1에 등장한 여러 가지 주장과 관점, 이론 이런 것들을 문제 2에 등장한 자료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본인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 3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어느 쪽을 선택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신의 선택과 일치되는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해서 나는 찬성한다 이 정책에 또는 반대한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소위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치기보다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정책에 찬성을 한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반박한다라고 하는 소위 자기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한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자기의 선택과 반대되는 쪽의 입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 반대 입장에 대한 재반박까지 답안에 포함된다면 좋은 답안이다, 훌륭한 답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택과는 반대되는 제시문과 자료의 핵심을 포착해서 이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서술했을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3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답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잘 답안에 담아서 이 해당 정책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 중 오직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고 이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이 좋은 답안이 되겠고 문제 3에서 역시 해당 정책에 대해서 찬성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분명히 선택하기는 했지만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그냥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 3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꼭 기억하실 점은 제시문에 이미 등장한 여러 가지 주장이나 내용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답안, 그리고 자료의 내용을 단순히 다시 그냥 기술하는 데 그치는 답안, 이런 답안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모의 논술 해설을 통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논술 고사를 준비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으시기를 희망하면서 몇 가지 학생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모의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치를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의 논술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고 또 이 해설에서 제가 강조한 강조점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꼭 기억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논술고사에 등장하는 주제 역시 고등학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가 선정이 되고 고등학교 교과서의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뭐 사교육이라든지 특별한 다른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평소에 교과과정 성실히 이수하시고 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또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평소의 노력들을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저희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모의 논술에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 채점 포인트들을 통해서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은 그 글의 형식보다는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글을 얼마나 화려하고 소위 멋있게 글을 작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즉 발문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 답안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어 있느냐가 저희 성균관대학교 언어형 논술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발문에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그 문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답안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자료는 저희 대학 과거 논술 문제, 그리고 모의 논술 문제, 그 다음에 모의 논술과 함께 제공되는 논술고사 가이드북을 여러분 적극 활용하시면 우리 대학의 언어형 모의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장시간 문제 해설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수험생 여러분 건강을 기원하면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최훈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2학번 최민영입니다. 오늘 저와 민영 학생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2026년도 모의 논술 시험에 대해서 소상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저희 학교 논술 전형 언어형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수능 점수라든지 내신 성적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의 어떤 통합적 사고 능력, 그리고 분석, 비판 능력, 본인의 선택이나 결정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설득력 있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다양한 능력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논술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 영역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또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낄 법한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큰 주제 하에 세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띱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가 어떤 현상
어떤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 또 이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제시문들을 학생들에게 이제 주고 그 제시문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핵심적인 논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문제가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문제에 등장한 다양한 주장 또는 입장이나 관점들과 직관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통계 자료, 뭐 그래프라든지 도표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해주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그 자료로부터 추론한 바를 첫 번째 문제에 등장한 어떤 특정 이슈나 현상과 관련된 관점 또는 이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도록 하는 그런 분석, 평가, 비판, 설명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문제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에서 학생들이 도출해낸 여러 가지 그 어떤 핵심 논지라든지 또 자료가 시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특정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도출해보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앞에 제시문이나 자료들로부터 얻은 여러 가지 그 통찰이나 시사점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 이런 그 논술 논증 능력을 평가하는 세 번째 유형의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유형의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저희 대학 논술 시험만의 아주 고유한 특징이면서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문제의 구조나 난도가 매우 일관되게 유지가 돼서 그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느낄 수 있고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현장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26학년 논술 전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학년도 성균관대 논술 시험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문과, 이과 통합형 교육, 또 앞으로도 그런 통합 교육의 추세로 계속 이제 교육이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올해 26학년도 논술 시험에서는 일부 전공이나 뭐 계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계열에서 학생들이 언어형 또는 수리형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학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수리형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이공계통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언어형 시험을 선택해서 치를 수도 있고 그 언어형과 수리형이 시험 보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도록 학생들의 선택 폭을 대폭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과는 크게 다른 점이 되겠고 사전에 본인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판단해서 본인에 맞는 전형에 지원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이제 우리 논술 시험이 바뀌는데 바뀌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변화에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비록 지금은 언어 논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던 이과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내내 적성에 맞지 않는 과학 공부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부모님과 상의 후에 언어 논술을 지원하게 됐는데 대학교에 와서 제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니까 되게 좋고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변화가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생 스스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형이 무엇일지를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우리 수험생, 우리 후배들에게 꼭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경쟁률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겁먹지 말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언어형이랑 수리형 둘 다 칠 수 있으니까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고 자기 적성에 알맞게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균관대학교 논술시험은 철저하게 공교육 기반, 교과서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성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교과를 충실히 이수하고 우리 성균관대학에서 제공하는 모의 논술 문제를
잘 공부하시면 누구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크게 외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